주차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 윤송이 사장가의 비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장인인 윤모 씨를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 의문점을 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윤모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그 피의자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이셨나요? 범행 혐의 인정 안 하세요? 피해자하고 어떤 사이세요? 양평에서 차량 바꿔 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라도 지역 가셨던데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뭐 말씀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분께 피해자 유족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취재진의 수많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피의자입니다. 김복준 교수. 네. 목에 세 차례나 흉기로 찔렸으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한다면은 이거는 살해 의지가 공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번의 어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신체가 목 부위하고 얼굴에 집중됐다는 거는 이거는 치명상이거든요. 그랬다면 이거는 살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고 공고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계획 살인으로 추정이 되는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만요, 지금 이제 뭐 국가수에서는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가해자, 범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공사 현장 같은 데를 드나드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는 도구라면 이거는 또 우발적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가 가질 수 없는 진짜 이를테면 칼 같은 흉기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흉기가 만약에 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그거는 계획살인 쪽에 보다 가깝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부터 이제 보실 영상이 범행 당일에 저 이제 백승우 사회부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던 CCTV 영상인데 저 검정색 벤츠 차량이 바로 피해자 그 윤송이 씨의 부친인 윤모 씨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흰 웃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피의자 허모 씨입니다. 네. 범행 이후에 이렇게 유유히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셈인데 일단 저 CCTV를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피의자 치고는. 이미 아마 피해자의 차를 끌고 와서 저 모텔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에 대기했어요.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아마 범행을 막 하던 당시에 흥분 상태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일단 좀 안정을 찾은 거군요. 나름대로 이 2시간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우리 배 교수님 계시니까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된 것 같고 아마 허둥대는 모습은 2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배 교수님, 뭐 동작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기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 주머니를 잠깐 자켓에 손을 넣고 약간 한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약간은 좀 건들거리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사실은 저 손에는 흉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현장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면 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행동심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불균형적인 모습, 말하자면은 이 양쪽의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모습 자체에서는 의도적인 여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한쪽을 내리고 한쪽을 단속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는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여유로운 자세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위로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유와는 좀 거리가 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흉기의 종류가요. 김복준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 특수한 경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행동의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계획적인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피해자 허모 씨가 이 피해자 윤 씨를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쯤 보면 계획 범죄인가 싶기도 하지만 말씀처럼 흉기를 가지고 갔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가서 2시간을 진짜 실제로 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걸로 간주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계획범죄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다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가해자가 사망한 그 윤 씨의 그 뒤편에 집을 책임지고 짓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그 공사하는 인부들 중에 혹시 저 모텔에 투수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텔하고 그 공사 인부들이 혹시 있는지 여부도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차 시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차 시비도 애매한 게요. 당일날 이 가해자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윤 씨 집 있는데 근처에 갔다가 윤 씨가 몰고 나오는 차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차 시비가 됐다면 주차 시비가 타당성이 있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예,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 차는 놔두고 약 4km 내는 데를 지금 걸어간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면 주차 시비는 적어도 당일날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범인이 얘기하는 주차 시비는 예전에 주차 시비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선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예, 돼요. 예. 저 피의자가 근데 배 교수님, 피의자가 사망 여부, 그러니까 윤모 씨의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좀 저희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연동이 되는 거죠. 우발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신이 똑바로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계획성에 가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찔렀고, 아까 그 김옥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실은 서 있을 때 찔렀는지 아니면은 쓰러진 다음에 그 몇 번을 더 찔렀는지 이 부분은 그 계획성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상태에서 숨을 끊기 위해서 찔렀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우발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이 없다. 어떻게 찔렀는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야 맞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김 교수님 경찰에서도 아마 뭐 원한 관계가 있었나 이 점을 좀 들여다보려고 허 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봤나 봐요. 예. 근데 그간 뭐 그 윤 씨와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이 가해자가 그 뒤편에 지금 그 사망하신 분의 그 뒤편에 어떤 공사 현장에 책임자 형태로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망한 윤 씨의 집 앞을 지나가는 공사 차량이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감정 정도는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 얼굴을 보면서 감정이 대립돼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어쨌든 있어요. 뭐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발이냐 뭐 계획범죄냐를 너무 무게를 한쪽에 둘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건데요. 백 변호사님. 그런데 뭐 아직 본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이 김택진, 윤송이 부부의 삼성존 자택과 이 피의자의 직장이 가깝다는 거를 또 한번 꼬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직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택진 씨 부부의 자택과 가까운 쪽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무언가 지금 이쪽에서 소개받아서 이쪽 공사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직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 이제 우발범이냐 계획범이냐 얘기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 현장이 일어났던 그곳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유독 이 사체가 발견된 곳만 CCTV 사각지대예요. 예. 그러면 그런 장소를 미리 택했다면 그런 데를 사전에 현장에 조사를 해서 이곳에서 누군가를 살해할 경우에는 CCTV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살해를 했다면 그랬다면 계획범행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렸던 것, 살인사건 현장을 그곳에 택했던 것, 예. 그리고 흉기가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미리 준비했다면 그런 것들이 결합된다면은 계획살인으로 봐야 될 여지가 지금으로 봐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사실 송선미 씨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윤송이 씨 집안 자체도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청부살인에 또 의혹을 두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공교롭게도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뭐 소름 끼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해자가 근무했던 그 강남 삼성동에 있는 그
부동산 이제 컨설팅 사무실이겠죠. 그 사무실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600m에 그 윤송희 씨하고 김택진 씨가 사는 주택이 있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이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재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을 품고 아버지를 뭐 가해한 건지 이런 얘기 등등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지나친 비약으로 좀 보이고요. 예. 공사 현장에서 주차 시비, 차량 통행 문제 이런 게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 보다 가능성은 그쪽이 많은 걸로 일단은 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고요. 집 짓는 과정에 예. 주차 시비라든지. 예, 그리고 이 사건의 관건은 큰일입니다, 이거. 이 사건의 관점은 사실 흉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의자가 임실까지 도주를 했어요. 고속도로 타고. 예. 그래서 피의자가 어느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자기가 흉기 버린 거를 딱 지정해가지고 찾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경찰이 애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청부 살해 가능성은 배 교수님 봐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른 연관성, 여러 가지 어떤 그 접촉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근처에서 있었던 가장 가까운 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단 가상적인 건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상태에 김국준 교수 말씀하신데 그 주차 시비와 표면적인 주차 시비와 연결된 감정선 아하. 이게 중심적일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사실 이 양평 전원주택이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서 네.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무섭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한 데인데 이영애 씨가 산다고 해서 유명해진 네. 바로 그 전원주택 단지고 이영애 씨라든가 가무성 씨라든가 천명훈 씨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살고 있고 보통 이렇게 좀 교외 고가의 주택단지에 연령대가 높은 은퇴자분들하고 유명 연예인들하고 어울려 사는 경우가 많은데 꽤 연예인,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평화롭고 한적하고 그러한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곳의 특징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유명한 분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도 서울 강남에 이렇게 좀 부촌 마을에 집을 사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 이웃에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재건축을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용의자가 서울 강남에서 부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나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예. 어쩌면 그 부자들을 상대로 하다가 감정노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엉뚱한 곳에서 또 집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화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네요. 치안이 좋은데 딱 그 사건, 그 지점만 CCTV가 없다. 김복준 교수님, 10시부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흉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우발살인을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그 계획살인을 꿈꾸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살해를 하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유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급습해가지고 살해한 이후에 혈흔이라든지 하는 거를 싹 제거하고 도주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완벽한 그 계획살인인데 사실 그 현장에는 혈흔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완벽한 계획살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그 부검이 진행될 건데요. 예. 부검이 진행되면 일단은 이제 직접 사인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게 치명타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직접 사인 나오고 그다음에 공격 방향이 나올 거예요. 아하. 뒤에서 했는지 옆에서 했는지 앞에서 했는지 공격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건 기습을 해서 갑자기 뒤에서 뭐 공격을 했다면 이거는 계획살인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은 같은 게 나오면 또 그거는 또 후발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인지는 앞으로 부검을 통해서도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같이 준비한 걸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이 윤모 씨, 피살된 윤모 씨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천재 일가를 덮친 비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은 이
윤송이 사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정한 평론가님 예. 저희가 천재일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실제로 윤송이 사장 하면 천재 소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송이 사장이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공부로 두각을 나타냈고 기록에 따르면 초등학교 수석 졸업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기록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고등학교 들어가서 거기 조기 졸업, 카이스트 들어가서 수석 졸업, 미국 MIT 가서 한국인 최연소 이공계 박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SK텔레콤 들어가서 오너 일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최연소 임원, 28인가 9인가의 재벌과 28살. 28의 재벌과 임원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1년에 한 명씩한테 주는 최우수 학생 논문상, 미국에서 주는 상, 학생 논문상도 받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정하는 뭐 차세대 세계 여성 지도자, 차세대 세계 뭐 젊은 지도자 이런 걸로도 뽑혔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 소녀, 뭐 천재 여성 경영자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 가정에 이렇게 비극이 닥치니까 충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의 아버지가 피살됐기 때문에 세간에도 관심도 많고 아직도 의문투성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하재근 평론가 예. 저 몰랐는데 이 피살된 윤모 씨의 부인 그러니까 윤송이 씨의 어머니는 서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딸한테 이공계 과학도 대신 예. 예술을 하기를 권유했다는 소식 예.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유명한 금융인이고 어머니는 국전 심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서예가고 예. 그래서 어떤 수리적인 두뇌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동시에 물려받은 것 같은데 예. 아버지는 어렸을 때 과학자 위인 전기 전집을 사주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예술중학교 가라, 예술적으로 가라고 했는데 윤송이 대표가 나는 실험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윤송이 대표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는데 피가 나자마자 이 피를 분석해야 돼 하면서 피가 마르기 전에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현미경 갖다 놓고 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적혈구를 분석을 했다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공계적인 어떤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최연소 이공계 박사가 됐던 것 같고 윤송이 대표의 여동생은 윤송이 사장이요. 윤송이 사장의 여동생은 그 하버드 또 생물학 박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딸 둘이 둘 다 천재다. 그래서 이러한 엄친 딸을 키운 부모의 교육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 부모도 굉장히 우리나라 학부모들한테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게요. 정말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피살당한 이 윤모 씨 앞서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금융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금융계에선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산업은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었고 나중에 증권 쪽 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오래 있으면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업계에서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윤송이 사장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그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하도 많이 물어요. 부모의 교육 방침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뭐 겸손함이라든가 또 이 나를 또 너무 이렇게 막 공부하라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그 아버지의 교육의 가치들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또 윤송이 사장의 이름이 송이가 된 게 예. 바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태어나서 눈이 왔는데 눈송이를 보고 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또 과학자 위인전기도 사주고 지금 또 윤송이 사장이 화가 나면 아버지를 생각한대요. 그럼 화가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이 아이고. 교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 그래서 윤송이 사장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학부모들한테도 하나의 롤모델로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딸을 애지중지 키웠고 딸도 아버지를 부성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물론 뭐 윤송이 사장의 아버지 혹시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양평에서 워낙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간의 중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백 변호사님 사실은 이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김택진 에이소프트 대표 같은 경우에 아마 최근에 TV에서도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그 리니지, 툰지, 쓰린지에 관련돼서 직접 광고에도 나왔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 비극이 닥치고 나서 일단 그 광고는 접은 상태입니다. 근데 김택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동아리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현대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니지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제 NC소프트를 창업해서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한 1조 3천억 정도의 자산가고요. 예. 연봉이 21억 정도 되니까 뭐 전 세계 1% 안에 드는 자산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김택진 대표의 장인어른이 이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을 다 받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재가 평론가님 네. 방송 영상을 통해서 그 김택진 대표가 나오는 광고를 잠시 보셨는데 네. 현재는 저 광고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김택진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광고가 아직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가족사의 비극이 닥쳤기 때문에 광고가 중단이 되고 김택진 대표는 빈소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윤송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북미 유럽 부분 총괄 사장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가 급거 귀국을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에 네티즌들 사이에 엄청 유명한 게 네티즌들이 택진이 형이라고 평소에 부르는데 네. 만수르에 이어서 옛날에 만수르가 행운을 부르는 부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주문이라고 막 지갑에 만수르 카드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택진이 형을 부르면 행운이 생긴다고 또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당대에서는 거의 신분 상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김택진 대표가 어렸을 때 가난했었는데도 정말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포브스가 공인한 세계 1% 부자가 됐을 정도니까, 그 네티즌들한테는 택진 형 이름을 부르면 행운이 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광고까지 찍게 된 건데, 이게 약간 좀 코믹하잖아요, 택진 형 이런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이 코믹한 이미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예. 일단 광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뭐 선술집에서 나오는 김택진 대표의 모습이, 그 광고는 이제 당분간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일가에 좋지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사건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김복준 교수님. 만약에 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흉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다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양평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물론 이 동선은 나올 겁니다. 도주 경로는 나올 텐데, 예. 이 사람이 워낙 긴 거리를 갔기 때문에 흉기를 어느 곳에 처분했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요, 부검을 실시하면 흉기의 종류가 어느 정도 특정은 될 겁니다. 예. 특정은 되고 공격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특정은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흉기를 찾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요. 그래서 경찰이 가장 아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송희 사장의 부친 끔찍한 피살 사건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겠습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한다면은 이거는 살해 의지가 공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번의 어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신체가 목 부위하고 얼굴에 집중됐다는 거는 이거는 치명상이거든요. 그랬다면 이거는 살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고 공고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계획 살인으로 추정이 되는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만요, 지금 이제 국가수에서는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해자, 범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 현장 같은 데를 드나드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는 도구라면 이거는 또 우발적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가 가질 수 없는 진짜 이를테면 칼 같은 흉기,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 윤송희 사장 가의 비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송희 사장의 부친이자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장인인 윤모 씨를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 의문점을 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윤모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그 피의자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이셨나요? 범행 혐의 인정 안 하세요? 피해자하고 어떤 사이세요? 양평에서 차량 바꿔 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라도 지역 가셨던데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뭐 말씀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분께 피해자 유족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취재진의 수많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피의자입니다. 김복준 교수. 네. 목에 세 차례나 흉기로 찔렸으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에요. 그 흉기의 종류가요. 그 김복준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 특수한 경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행동의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계획적인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네. 텐데 이 피해자 허모 씨가 이 피해자 윤 씨를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이쯤 보면 계획 범죄인가 싶기도 하지만 말씀처럼 흉기를 가지고 갔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 일반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가서 2시간을 진짜 실제로 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걸로 간주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계획범죄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다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가해자가 그 사망한 그 윤 씨의 그 뒤편에 집을 책임지고 짓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그 공사하는 인부들 중에 혹시 저 모텔에 투수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흉기가 만약에 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그거는 계획살인 쪽에 보다 가깝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부터 이제 보실 영상이 범행 당일에 저 이제 백승우 사회부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던 CCTV 영상인데 저 검정색 벤츠 차량이 바로 피해자 그 윤송희 씨의 부친인 윤모 씨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흰 웃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피의자 허모 씨입니다. 네. 범행 이후에 이렇게 유유히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셈인데 일단 저 CCTV를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피의자 치고는. 이미 아마 피해자의 차를 끌고 와서 저 모텔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에 대기했어요.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정 부분 아마 범행을 막 하던 당시에 흥분 상태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예. 일단 좀 안정을 찾은 거군요. 나름대로 이 2시간이면 어느 정도 안정을, 뭐 우리 배 교수님 계시니까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된 것 같고 아마 허둥대는 모습은 2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배 교수님, 좀 뭐 동작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기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 주머니를 잠깐 자켓에 손을 넣고 약간 한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약간은 좀 건들거리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 보여 있고요.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사실은 저 손에는 흉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 현장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면 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행동심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불균형적인 모습, 말하자면은 이 양쪽의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모습 자체에서는 의도적인 여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한쪽을 내리고 한쪽을 이제 단속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는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여유로운 자세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위로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유와는 좀 거리가 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